오늘은 6장 에너지와 생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일종의 화학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생체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여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화학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 생물 발광 현상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물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스스로 빛을 만드는 현상을 말하며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물 발광 현상은 아주 드물게 바닷가 파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야광충이라고 하는 발광 플랑크톤이 아주 많이 증식되어 파도를 따라 육지로 밀려올 때 이러한 발광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야광층이나 다른 어떤 생물 발광을 하는 그러한 세포 안에서 생물 발광에 관여하는 물질을 총칭해서 루시페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광층과 같은 이런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증식하게 되면은 적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과도한 플랑크톤의 증식은 상당히 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반딧불이가 아주 유명한 생물 발광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열역학 법칙 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 변화, ATP, 그 다음에 효소와 또 효소의 활성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물질 대사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특정한 물질이 만들어질 때 여러 단계의 어떤 정교한 반응 과정을 거쳐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사 경로라고 합니다. 이때 각 단계에 특정한 효소들이 존재해서 이러한 반응을 촉매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 경로에는 이화작용 경로와 동화작용 경로가 있는데 이화작용 경로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물질을 분해해서 점점 작은 단순한 물질로 만드는 이러한 반응 경로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화학물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결합으로 갖고 있던 화학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단순한 분자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물질을 생성하는 이러한 경로를 동화작용 경로라고 하는데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 에너지학에 대한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생명체 전반에 흐르는가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면 반드시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러한 에너지의 형태는 이제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하는 운동과 관련된, 즉 그러한 운동 에너지를 말하며, 그리고 열이라는 용어가 이제 또 이 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물질도 어떤 물질의 위치나 구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는 화학 반응에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 6-2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다이빙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다이빙 때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이 다이빙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수면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다이빙 때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근육을 써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때는 근육 움직임에, 즉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기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는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변환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변환에 관한 연구를 한 학문을 열역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라는 용어는 연구 중인 물체를 의미하며,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를 제외한 모든 것, 개 밖의 모든 것을 주변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는 고립된 개와 열린 개가 있는데, 고립된 개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에너지나 물질을 교환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고립된 개라고 하고, 열린 개는 반대로 주변 환경과 에너지와 물질이 교환이 되는 그러한 개를 이제 열린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듯이 연력학에서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전달되거나 변형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전달되거나 변환되는 모든 에너지는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림 6-3이 연력학 두 가지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곰이 지금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연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연어가 갖고 있던 그 에너지들, 몸 안에 있는 생체를 이루는 구조물에는 많은 화학 에너지가 있겠죠. 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곰이 움직이는데 이제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화학 에너지는 달리기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된다. 즉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 변환이 된다. 즉 식품이 갖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의 그림은 제2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그러면 여러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이 대사 과정에 의해서 또 열이 발생이 되죠. 이 열이 또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높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품이 갖고 있던, 즉 먹이가 갖고 있던 에너지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엔트로피가 이제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스스로 증가시키는 그러한 과정 또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에너지 유입 없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유입되어야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반응을 이제 비자발적 반응 또는 비자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부 에너지가 열로 소실되어 주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반드시 우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열역학 제2법칙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림 6-4에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원에서도 설명했듯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질서정연한 어떤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체가 이러한 질서정연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많은 어떤 물질 교환을 통해서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개인 생물체들은 결국 이러한 자기 자신의 질서정연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의 질서를 감소시킨다. 즉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질서정연한 이 구조는 바로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정도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에서 나타나는 자유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너지는 보통 이제 깁스에너지 G로 표시하고, 자유에너지 변화는 델타 G로 표시하게 됩니다. 델타 G는 다시 이제 개의 엔탈피, 즉 생물적 계에서는 전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델타 H에서 특정한 온도에서 그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거 T 델타 S로 이제 표시했죠. 이 값을 뺐을 때 자유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델타 G가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유에너지와 안정성 그리고 평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는 또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 상태에서 갖고 있는 자유에너지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 즉 최초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 값을 뺀 것을 자유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에 있어서 이제
높은 자유에너지를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좀 불안정한 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여기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6-5에 보면은 자유에너지가 높은 경우는 덜 안정적이고, 또 그에 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서 더 작은 자유에너지를 갖는 상태, 즉 낮은 낮은 지 상태로 이제 변화할 수 있고, 이렇게 낮은 상태고 낮은 자유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더 안정적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작업 능력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위치 에너지, 확산,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에서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지는 반응들이 전부 다 이러한 자발적인 변화를 이제 일으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평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은 화학 반응에서 안정성이 최대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적 반응인데, 가역적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화살표로 나타났듯이 어떠한 반응이 한쪽으로 되지만 반대로 그 다른 역방향으로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전진 반응, 후진 반응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역반응, 정반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리고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와 역반응의 이 속도가 이제 같을 때 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형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 그림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평형 상태에서는 에너지 변화량이 이제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가장 적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적은 상태보다 이때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제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반응으로 가든 정반응으로 가든 역반응으로 가든 이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델타 G 값이 양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평형에 있는 게는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없고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평형을 향하여 이동되고 있을 때만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 대사에 있어서 나타나는 자유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의 경우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존재하게 되는데, 발열 반응은 자유에너지가 순 방출되는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유에너지의 변화는 최종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에서 처음 상태의 자유에너지를 뺀 것이라고 했는데, 반응에 있어서는 최종 상태가 이제 생성물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 상태가 이제 반응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생성물이 갖고 있는 자유에너지에서 반응물들의 자유에너지를
뺀 값이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이때 발열 반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자유에너지가 작죠. 그러니까 델타 G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반응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차이만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자유에너지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자유에너지의 그 차이만큼의 자유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흡열 반응의 경우는 생성물의 자유에너지가 반응물의 자유에너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차이만큼 자유에너지를 이 반응에 더 집어넣어줘야지만이 이 생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반응은 이제 델타 G가 0보다 크고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반응이 바로 이 흡열 반응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 이제 평형과 물질 대사,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된계에서의 반응들은 결국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림 6-7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고립된 수력발전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하는 이 계에서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두 개의 물통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이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다른 쪽은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터빈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 환경과 차단된 고립된 상태의 경우, 그림 6-7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델타 G가 음의 값을 갖게 돼요. 이제 물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물의 높이가 같아지게 되겠죠. 즉 평형 상태가 이르게 되고, 이 평형 상태에서 에너지 변화량은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평형에 있는 게는 최저의 G 상태, 최저의 자유와 에너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그러니까 전체 물질 대사가 평형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 세포는 죽은 세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전체 물질 대사가 평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사는 일시적으로 평형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 물질 대사가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생명체를 정의하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 어떤 교환, 물질 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림 6-8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열린 수력 발전계, 즉 생명체 안에서의 어떤 반응, 그죠? 생명체 안에서의 자유 에너지 변화와 반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열린 계입니다. 열린 계다 보니까 어떻게니까 그 높은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고, 낮은 탱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계 밖으로 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린 수력 발전기는 절대 평형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이
발전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생명체는 바로 이러한 열린 계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보면은 이제 다단계 열린 수력 발전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이 여러 단계에 나눠서 그 효소들을 통해 이제 매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 일반 생명체 아닌 경우는 지금 A처럼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한 단계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설탕을 태운다 할 때 설탕이 산화 과정이 일어나면은 설탕 또는 포도당이 산화 과정이 일어나면 급격하게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한다면 바로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반응이 이제 진행되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서 그 에너지를 이제 획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되면은 이 지금 A와 B는 뭐 그 통의 위치차가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 화학 반응에서는 전체 높이 차가 이제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러니까 최종 상태에서의 그 자유에너지 차이는 여러 단계로 나누든 한 단계로 진행되든 똑같게 됩니다. 근데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바로 이때 발생하는 전기량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전체 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전체 전기량은 똑같지만 그 각 단계 여러 단계로 쪼개있으니까 각 단계에서는 작은 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이제 반응이 진행돼서 그러니까 그 화학 에너지가 일순간적으로 외부로 다 방출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단계로 쪼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그 효소들이 작용을 해서 ATP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여러 단계로 쪼갰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학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산화 반응을 통해서 발생된 에너지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생명체 안에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ATP를 생성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ATP가 과연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포가 수행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학적 작업, 어떠한 물질들, 중합체, 즉 단백질, 그다음에 DNA, 기타 등등 여러 중합체를 합성하는 작업이 이제 화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수송 작업은 물질을 이제 이동시키는데 이때 자발적으로 이동되는 즉 자유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되는 그런 것에는 ATP가 굳이 관여하지 않지만 반대로 그 역의 방향으로 이동될 때, 즉 농도가 적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 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거슬러서 이동시킬 때 이때 ATP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작업, 우리가 이제 팔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을 이게 전부 다 기계적으로 이제 위치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이제 기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섬모 운동, 근육 수축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곳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 하면 발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흡열 과정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발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흡열 과정을 추진하게 하는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ATP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TP 구조와 가수분해 과정을 보면 ATP 이제 구조가 이제 그림 6-9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아데닌과 리보스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리보스의 이제 5번 탄소, 리보스는 5탄당이죠. 그래서 5번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ATP라고 하는 것은 아데노신, 그러니까 아데닌과 리보스가 합쳐진 걸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다 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그래서 ATP가 되는데, 이때 일단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인산기가 가수분해되어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산기가 2개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해서 ADP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TP가 가수분해돼서 ADP가 되면은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기가 가수분해될 때 1몰당 그러니까 7.3kcal가 방출되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분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크다. 즉, 이 인산기가 갖고 있는 화학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웬만한 다른 흡열 반응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정도 크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P 가수분해는 어떻게 일을 수행하나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세포가 수행하는 작업을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화학적 작업의 경우는 흡열 반응에서 ATP의 이제 가수분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보다 작다면 짝물림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공유결합으로 인산기를 수용한 인산화된 중간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됐고, 역시 이제 인산화된 중간 물질들이 이제 수송 작업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작업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TP가 화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글루탐산과 암모니아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글루타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3.4고 양액값이니까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죠. 이때 인산기로부터 ATP로부터 인산기가 전달이 되면은 이때 이제 글루탐산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산기가 붙은 중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산기가 붙었다는 얘기는 화학 에너지가 이쪽 글루탐산에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화학 에너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암모니아와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글루탐산과 암모니아가 결합해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질 때는 플러스 3.4가 되고, ATP가 가수분해되는 반응은 마이너스 7.3이 되니까 이것을 합치면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9가 되죠. 그래서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수치도 제법 이제 크니까 이러한 반응은 아주 자발적인 그런 반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수송 작업에서 ATP가 어떻게 어떻게 이제 수송 작업을 진행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인산기가 ATP로부터 하나가 전달이 되죠. 이 수송 단백질이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어떠한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근데 낮은 쪽에서 이제 평상시에 열려져 있어요. 인산기가 결합되지 않았을 때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열려져 있다가 이제 여기서 결합되게 되면은 그 안쪽에 있는 이쪽에 한쪽에 있는 물질이 이 수승 단백질과 결합하고 이 상태에서 인산기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입체 구조 변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면서 안에 있던, 요 수승 단백질 안에 있던 그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인산기를 통해서 인산기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수승 단백질의 모양이 변해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동시키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앞에서 잠깐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인산기가 붙어 있을 때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B, 기계적인 작업일 경우 세포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거나 또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들, 즉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런 비지클, 소낭에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됐던 것이 어떤 신호가 오면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때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비지클이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멤브레인과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결국 이제 비지클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 이동할 때 바로 보니까 이 비지클이 마이크로 튜브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이 마이크로 튜브과 비지클 사이에는 모터 단백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낭이 모터 단백질을 통해서 마이크로 튜브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ATP가 관여를 하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터 단백질이 움직여서 멤브레인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바로대로 이제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을 세포 안으로 들여올 수도 있죠. 엔도사이토시스 또는 파고사이토시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모터 단백질이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6-12는 ATP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외부 에너지, 즉 발열 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를 ATP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ATP는 가스분해 되면서 ATP에 있던 인산에 있던 화학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가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게 하면서 ADP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순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세포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소와 에너지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거대 분자이면서 생체 내 화학 반응의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로서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참여하여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화학작용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설탕이 가스분해되는데 슈크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이게 소화효소죠. 소화효소가 이 반응을 촉매한다,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분자들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결합이 느슨해진 상태인 전이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 상태가 도달해야지만 이제 생성물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생성물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면은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그 차이만큼 자유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고 또 이때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투입되는 즉 전이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6-14는 바로 효소의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효소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바로 초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이죠. 초기에 흡수되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줄여줘서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되게 할 수 있다. 즉,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감소시켜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소와 기질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효소 기질 복합자라고 합니다. 이때 효소 분자에서 기질에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 6-15를 보면은 이러한 기질과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부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질과 잘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춘 이 부위를 형성하는 그러한 형성하는 곳을 갖다가 이제 활성 부위라고 하게 되고 이 활성 부위의 모양은 앞에 설명하다시피 이 기질과 딱 맞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토기성은 효소의 활성 부위 모양과 기질의 기질 모양 사이에 상부적 맞춤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다소 유동적이어서 기질과 초기 결합한 후 기질에 있는 화학기와 효소 활성 부위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결사슬에 있는 화학기간, 즉 이 기질에 있는 화학기와 이 활성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에 있는 결사슬이 있죠. 그 결사슬에 있는 화학기와 기질에 있는 화학기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양이 변하게 된다. 그게 이제 그림 6-16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활성 부위 구조와 들어맞는 이러한 기질들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이때 기질은 그러니까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꼭 한 개의 기질과 결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이상의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때 결합에 의해서 효소의 이제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즉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활성 부위의 활성 부위가 뭔가 이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모양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바뀌면서 기질은 이제 생성물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 기질이 이제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되니까 그 기질과
효소 분자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 같은 약한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에 또 변화가 생기겠죠.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뀐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처음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처음 상태로 바뀌어서 다시 기질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 그렇습니다. 기질과 결합을 하면 모양이 바뀌어서 반응을 촉매시키고 그래서 기질이 생성물로 바뀐 다음에 생성물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또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기질들과 결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효소 활성 부위의 이제 촉매 순환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반응물이 효소와 이제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모양이 바뀌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유도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소 활성에 대한 국부 조건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효소의 어떠한 부위에 변화를 주게 되면 효소 활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이제 온도와 pH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림 6-17에 보면은 이 사진은 화산 지역에 있는 간헐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헐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타난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천 안쪽, 간헐천 아래에는 다량의 마그마가 있고 또 많은 수증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몇 분 동안인지는 뭐 그 간헐천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짧은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만 이렇게 분수가 물을 뿜어내듯이 이렇게 수증기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일단은 이미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거의 수증기가 대부분이지만 액상, 즉 물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화산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들은 거의 100도씨에 가까운 아주 뜨거운 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박테리아에 있는 그 효소들은 내열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살 수 있겠죠. 이 온도에서. 그래서 그 내열성 박테리아에 있는 효소는 최적 온도가 그 효소가 이제 활성을 나타내는 최적 온도는 약 77도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에 있는 효소는 37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소 활성의 온도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그림,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pH에 따른 활성도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경우는 위 환경이 그러니까 강한 산성 환경이죠. 그래서 pH 2일 때, 강산일 때 활성이 제일 높고, 반면에 트립신은 이제 장에서 활동하는 효소고 췌장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트립신은 어떻게 이 강산이 12지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염기가 분비가 되죠. 원래 중성은 pH가 7인데 이 장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12장으로 pH가 높은
즉 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의 용액이 분비가 되고 그 환경에서 트립신은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약 8 정도 될 때 제일 활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피티브 이니비터와 논 컴피티브 이니비터, 경쟁적 저해자, 비경쟁적 저해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질은 이제 활성 부위와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들어맞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어떤 물질 중에 이 구조와 이제 유사한 그런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질이 붙기 전에 얘가 먼저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러니까 이런 애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애가 결합을 하게 되면 정작 기질은 이곳에 결합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경쟁적 저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비경쟁적 저해제라는 것은 얘가 이제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물질이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결합을 하게 되지만 단백질이 어떤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돼서 이쪽 활성 부위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원래의 기질과 잘 결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비경쟁적 저해제, 즉 이 활성 부위를 갖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질이 결합하는 것은 방해한다.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6-19는 새로운 효소를,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갖는 효소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효소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기질을, 그러니까 원래의 기질과는 좀 다른 기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라고 불리는 효소의 기능을 이제 대장균에서 분리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대장균한테 자외선을 계속적으로 쪼여서 돌연변이를 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7번이나 돌연변이를 시켜 보니까 그 중에 이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중에 일부는 뭔가 바뀌더라. 아미노산의 어떤 그 시퀀스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활성 부위에서도 2개가 바뀌고 활성 부위 근처에 있는 아미노산도 2개가 바뀌더라.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바뀌더라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바뀐 애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 부위, 또 활성 부위 근처 또는 활성 부위에서 멀어진 표면 부위, 이쪽에서도 각각 2개 아미노산이 변한 이러한 돌연변이를 찾았는데, 얘를 보니까 다른 당을 특이적으로 베타갈락시데이즈는 베타갈락토즈만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애였는데, 이렇게 7번을 돌연변이 유도한 애 보니까 다른 당을 특이적으로 분해시키더라. 즉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러한 다른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진화가 이러한 이제 진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소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대사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제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특정 효소의 유전자를 켜고 끄거나 혹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효소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물질 대사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소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면서 효소의 모양을 바뀌게 되는 거죠. 입체적인 모양을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입체성 조절자라고 하고, 이렇게 조절되는 이러한 반응을 갖다가 입체성 조절, 영어로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설명하면 효소의 한 부위에 그러니까 효소의 한 부위에 이제 어떤 결합한 조절 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활성자와 저해제가 6-20 그림 6-20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다른 자리 활성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 효소의 활성 형태를 더 안정화시켜 주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보통 보니까 이러한 엔자임은 여러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활성 상태에 결합을 해서 이것을 활성 상태를 안정화시켜 주는 것을 알로스테릭 활성자라고 하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는 이제 계속적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불활성 상태를 안정화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터를 이제 저해제라고 이제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2개 이상의 소단위로 이러한 효소는 이루어져 있고, 각 소단위는 독자적인 활성 부위를 갖는 단일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각각의 서브 유닛이 독립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제 활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폴리펩타이드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개 소단위, 지금 이러한 엔자임은 여러 개의 소단위가 이제 결합된 형태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때 한 개의 소단위의 활성 부위에 기질 분자가 하나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소단위와 붙어 있는 모든 소단위들이 활성화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 헤모글로빈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이제 이렇게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한 분자의 산소가 한 개의 이 서브 유닛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양이 전부 다 좀 변하면서 다른 이런 서브 유닛의 산소 분자가 훨씬 더 잘 붙게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다른 서브 유닛들이, 다른 소유 단위들이 훨씬 쉽게 기질과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갖다 협동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먹임 억제라는 것은 최종 생성물이 경로의 초기에 작용하는 효소에 의해 억제되는 현상을 말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21은 바로 대먹임 억제의 한 예로 아이소루신 합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아이소루신을 만드는, 근데 이 반응에 있어서 첫 번째 효소가 이제 탈아미노 효소인데, 트레오닌 탈아미노 효소인데, 이것은 이제 최초 기질인 트레오닌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어서 중간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간산물은 또 다른 엔자임을 간열해서 또 다른 중간산물이 만들어지고, 역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중간산물,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친 반응이 일어나고,
또 여기는 각각의 이제 다른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아이소루신은 결국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농도가 높아지니까 얘는 이 트레오닌 탈아미노 효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농도가 많아지면 얘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로스테린 이니비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효소는 트레오닌과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아이소루신을 생성하는 반응 자체가 이제 셧다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소루신이 이제 세포에서 계속 이제 사용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이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농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억제되던 애가 줄어들고 그 아이소루신이 분리된 애가 많아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소루신을 생성하는 이 반응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생성물이 자기 자신을 생성하는 경로에 있는 효소를 억제해서 자기 자신을 생성하는 것을 갖다가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대모임 억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 효소의 지역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여러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전 세포에 거쳐서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구획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구획화되어 있어서 특정 구획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모여 있어서 일종의 체계화된 대사 경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6-22를 보면은 마이토콘드리아인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어떤 효소들은 세포막에 존재하고 지금 여기 나왔죠. 그래서 세포의 어떤 단계에 있는 효소들은 세포 내막에 존재하고 또 다른 세포의 다른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또 이렇게 매트릭스 마이토콘드리아의 안 내강이죠. 이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서 각각 다른 부위에 분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효소 복합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물질 대사 경로에 지금 그림 6-21에서 설명하듯이 여러 단계의 이제 반응을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고 할 경우 이 반응에 관여하는 이 효소들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물질들이 전부 다 사이토졸 쪽으로 내강 쪽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다음 단계에 있는 효소와 그 중간 물질이 만날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중간 물질이 또 이제 전체에 퍼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효소도 역시 그 반응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전부 다 이 효소들이 하나로 서로 묶여 있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중간 산물은 그 다음 단계 효소한테 바로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효소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중간 산물은 바로 세 번째 중간 단계를 관여하는 효소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산물을 대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고, 즉 약간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면서 낭비를 막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속도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런 효소를 갖다가 다효소 복합체라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첨가한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중간 산물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 갔다가 두 번째 엔자임과 이제 우연히 만나서 반응이 진행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있는 효소로 먼저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아주 쉽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생명 발광 현상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